안녕하십니까. 철강 산업의 기술 동향,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순천제일대학교 임종호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목차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과 문명입니다. 저는 단언하는데 지금은 철기 시대이지만 앞으로도 철기 시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철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상을 지배한다. 역사가 증빙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요, 철을 잘 만들고 그리고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대표 철강 기업입니다. 포스코에서는요,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표어를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철강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현대제철은요, 철, 그 이상의 가치 창조라는 표어를 걸고 철을 통한 미래 개척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그 미래는 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21년도 9월에 포스코에서는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했어요. 죄송합니다. 포스코에서는 그린 투마로우 위드 포스코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린 투마로우. 청정한 미래입니다. 이것이 철강 산업의 숙제가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철강 산업의 주역이었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공정혁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철을 청정한 환경에서 제조 그리고 청정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우리의 숙제가 이제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요, 우리가 철과 그리고 삶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바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바나나가 매우 비싸고 귀한 과일이었어요. 기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비쌌냐면요, 198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이에요. 그때 바나나 한 개 가격이 2,000원. 그래서 17개가 붙은 한 송이 가격이 34,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 항공요금이 25,900원이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타고 또 소고기를 먹고 버스를 타고 맥주와 담배를 사도 1,140원이 남는 정도의 아주 비싼 그런 과일의 바나나였습니다. 근데 기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당시 바나나는 왜 비쌌을까? 그리고 답을 합니다. 바나나 공급 부족에 있다. 우리가요, 만약 필리핀에서, 지금입니다.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을 한다라고 보면 필리핀 현지에서의 수확 그리고 우리의 식탁까지 오는데 15일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차 조선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대형 선박의 대형화 그리고 쾌속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기인이 되어서 바나나 가격이 싸졌다라는 그런 판단의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 기술이 발전의 주역은 철강 산업이었어요. 선체를 대용할 수가 있고요. 요소 부품을 철강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부품과 이를 선체를 고급화하고 대용할 수 있었던 그 기술의 주역, 그래서 이 철강, 그것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철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철강이라고 하는 이 소재는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한 그런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우 유명한 배입니다. 타이타닉호요.
누군가 그랬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호언할 수 있을 정도의 당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로 만든 초호화 유람선이었어요. 1911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이었죠. 110년 전이었죠. 그런데 이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처녀항에 빙산과 충돌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2,500여 명의 승객 중에 1,7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가장 큰 해난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 상륙함입니다. 독도함과 한번 비교를 하면, 독도함이 길이로만 비교를 해서요 199m인 반면에 타이타닉호는 259m. 그러니까 독도함보다도 60m나 더 큰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배였어요. 빙산과의 한 번 충돌로 큰 대형 사고가 났죠. 왜 침몰을 하게 됐냐면요.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여기 우측 하단에 있는 빙산이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빙산으로 추정이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붉은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배는 취항을 앞둔 타이타닉호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선체 용접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재와 판재의 연결은 기계적인 접합법인 리벳이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통해서 선체와 선체를 연결했었죠. 그런데 빙산과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리벳이 파괴, 즉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는 것, 파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수의 급격한 유입으로 결국은 침몰에 이르게 됐죠. 이러한 사고를 겪은 이후에 선체를 이루는 강제, 그리고 리벳,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과 황과 같은 아주 유해 원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과 황은 철강에서 인성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유해한 원소입니다. 적극 제거의 대상이죠. 그런데 이 인과 황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년의 욕구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기술 개발로 연결이 되었고, 그래서 철강 산업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조작, 이 정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선용 강제의 기호와 규격이에요. 이 기호를 보시면요, 여기 한 예로 EH32 강종이라는 그런 규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의 E는 옆에 비고하는 항목에 있으시죠? 마이너스 40도씨에서 충격 시험을 하고 일정한 값 이상의 충격 흡수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규격을 정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재료는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성이 떨어지는 것,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당시에 해수의 온도가 4도씨였다고 합니다. 4도씨요. 매우 차가운 온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체에 그것은 낮은 온도에서 낮은 인성, 여기에서 인성은요, 충격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파괴가 이루어진 거예요. 취성, 잘 깨어지는 성질이죠. 잘 깨어지는 성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조선용 강제를 만들 때 저온에서 특정 값 이상의 인성을 갖게 하자라고 하는 규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2가 마이너스 40도씨에서 충격 보증을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H자는요, 하이 스트렝스 스틸, 고강도 강입니다. 고장력 강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숫자 32는 최저 항복 강도를 의미합니다. 즉 32kg/제곱미리미터 이상의 값을 갖는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러한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들 기호와 규격이 표준화가 이루어졌어요. 요약드리면 불행했던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가 철강 산업에 있어서는요, 정령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그리고 강제의 규격화 그리고 표준화를 도모하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고를 통해서 철강은 다시 한번 눈을 떴고, 그리고 기술의 그리고 품질의 고급화를 낳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잠시 보시면요, 가능하겠습니까? 슈퍼맨이 기차의 한 양을 들고 있어요. 휘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기차를 들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지금은 이런 소재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어요. 슈퍼맨 뒤로 보이시는 찌그러진 차가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것에 충격을 받으면 일정 부분은 찌그러들어야 정상이에요. 그것은 찌그러들면서 소성 변형을 하면서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고요, 승객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그러진 저 차가 있는 반면에 위에 있는 저 기차는 찌그러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파괴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차가 있다면 아마도 승객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탑승을 하는 것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요, 이 철강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단단하고 찌그러지지 아니한 그런 강제가 있고요, 또 차량의 본네트, 범퍼에서처럼 잘 찌그러지는 그런 또 철강재가 있어요. 철강은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질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성질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는요, 합금 설계예요. 우리가 철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철강에 각종의 규격이 있다라고 본다면 철강에 어떤 원소를 얼마만큼 어떻게 첨가, 그래서 함유시켰느냐, 합금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합금하였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열처리입니다. 특히나 이 열처리는요, 가열, 유지, 냉각이라고 하는 일련의 공정을 통해서 조직을 바꿔요. 조직이 바뀌면 성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질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성질들을 적합한 목적과 환경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것이 열처리 기술입니다. 이를 조합하면요, 철강은 열처리와 그리고 합금 설계, 이들을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강종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를 신강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잠시 하나의 예시를 보았는데요. 이 좌측 하단에 있는 배는 절단면이 비교적 깨끗하죠. 취성 파괴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균열의 진전이 비교적 직선적이고요, 균열의 진전 속도가 빨라요. 우측에 있는 이 선박은 좀 휘어졌어요. 좌굴이라고 하죠. 파도와 같은 외력, 그리고 화물에 있는 같은 이런 하중에 의해서 굽어졌어요. 변형을 수반했었죠.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른 것, 그 다음에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취성, 잘 깨어지는 성질이죠. 또는 연성, 연성은 잘 늘어나고 잘 퍼지는 성질, 연성과 전성이라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러한 성질을 아까 말씀드린 합금 그리고 열처리, 이들 기술의 적절한 조합으로 변경 그리고 우리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철강산업의 특성입니다. 자, 전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철강은 19억 톤이 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생산량이 2, 3위, 4위인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 이들과 비교해서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철강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성비입니다.
여기 테이블에도 그 표현을 해봤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금, 설계, 그리고 열처리 등 이러한 공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성질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에 철강은 다른 소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로 하고 있죠. 또 하나의 특성은요, 높은 재활용률이에요. 그 무엇보다 재활용률이 높아요. 약 80% 이상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철강 산업을요, 다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간 산업 또는 산업의 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하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기계, 건설, 조선, 자동차 여타의 산업군들은 철강에 절대 의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은요, 전방 또 후방에서 여러 산업들을 말 그대로 견인하는 주요 그리고 핵심 산업임에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만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만약 기계, 건설, 조선 등 이런 산업군들이 경기가 침체했다라고 보면 철강 산업도 동반 침체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드리면요, 철강 산업은요, 다른 산업의 경기에 매우 민감해요. 특히나 요즘은 원자재 값, 합금원소를 포함해서요, 원자재 값의 급격한 상승으로 철강제의 가격 급등이 우려가 되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죠. 우리 산업부에서 공지를 한 철강 산업의 특성 그리고 구분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면은요, 철강 산업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에요. 그 이유는요, 무겁습니다. 또 하나는 부피가 커요. 그래서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강 산업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두 개의 나라, 한국과 일본은요, 생산량 대비 수출량 단일 품목입니다. 철강 단일 품목으로는 한국이 42.6%, 그리고 일본이 41.8%로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매우 많은 나라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일본과 세계 시장에서 철강 제품으로 아주 심화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또 하나는요, 산업 내 파괴적 혁신이 어려운 성숙기 사업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요, 철강 산업은 이제 기술적인 포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범용성의 소재로서 스타급,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동의합니다. 철강 산업은 기술적 포화, 그리고 중국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서 이제 성숙기가 종료가 된 상황이 아니냐,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이러한 위기를 이러한 표현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화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포스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가스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망강강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표면 처리 강제죠. 포스맥. 이러한 강제들을 출시를 했고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은 이제 특화된 기술과 기존에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된 그러한 기술과 제품으로 개척 그리고 성장해야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특성들은 이제 단점인데요. 수요 변화에 대한 탄력적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예, 이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이 철강 산업은 많은 산업들과 직접 그리고 간접 연결되어 있으면 부인 못할 사실이죠. 특히나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은 철강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들 산업의 경기가 철강 산업의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것은 철강 산업의 특성이면서도 조심스러운 단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철강 산업의 철강 소재의 활용 주체가 중소기업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철강을 많이 만들고 잘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부품화하고 제품화하는 주체 주역은 중소 그리고 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을 소재로 해서 제품화하는 이들 중소기업은 안타깝게도 3D 업종이라고 치부가 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3D 산업이라고 치부되어지는 그런 현장의 여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개선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바꾸고자 노력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이스 산업화하자, 에이스화하자, 오토매틱, 자동화하고 클린, 청정화하고 이지, 쉬운 생산 조건 환경을 구축하자. 그 방편의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다 라는 판단으로 디지털화하자.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이곳 테크노파크에서도 열정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으로 귀결되고 그리고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철강 산업의 히스토리예요. 1800년대에서부터 지속적인 성장에 생산량을 증가를 시킨 철강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1914년도에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1939년에 세계 2차 대전,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철강의 수요가 급증, 그래서 많은 양의 생산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한 시기를 품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다가 세계 대공황에 큰 불황기를 겪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를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철강의 기술이 급격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량 그리고 고품질의 강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그 당시 구축이 되었고 활용이 되어서 많은 양의 철강을 생산할 수 있었던 그것이었죠. 그 한 예는요. 용광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용광로, 그리고 선철을 제조하는 이 용광로의 대형화, 연속주조의 기술, 그러한 것들이 함께 설비의 발전으로 철강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불황기를 거치게 됩니다. 70년대에 들어서는요.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철강기는 불황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기를 겪으면서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울기를 보이면서 철강의 호황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요. 착시 효과예요. 왜냐하면 차이나 이펙트, 중국 효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시기에 중국이 급격히 산업화되면서 철강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많은 철강을 생산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 중에 이들 그래프가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의 영향을 배제를 한다면 불황기와 마찬가지로 플랫한 그런 기울기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20년대 이후에요. 코로나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침체가 걱정이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지금 현실의 철강 산업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강종, 신제품을 함께 도모 발전 개발시키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는 그런 시점에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2021년 전년도에는요. 포스코는 세계 6위의 조강 생산량을 점하는 세계 굴지의 철강사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또 현대제철은 1900만 톤 이상을 생산하면서 생산량으로는 세계 17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시면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유럽, 일본과
러시아를 잇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 국가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이블을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것이요, 터키예요. 기존에는 계속 생산권 10위 바깥에 있던 나라였는데 전년도에는 조강 생산량이 10위권 안으로 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스코 보유국가입니다. 1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등극해 있어요. 또 현대제철은요, 세계 10위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고 잘 만든다라는 표현 이외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도 만드는 공정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혁신 역량이 있다라는 표현이 같이 어우러져서 평가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매우 자랑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특화된 철강 산업이 있고 그것은 여기 광양에 있죠. 포스코의 현상을 광양과 또 그것을 포항제철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광양제철소는요, 화입 이후에 쇠물을 쏟아부은 1987년 이후에 지금은 연산 2,100만 톤을 넘는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약 7천여 명의 직영 직원들이 있고요. 용광로는 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항에는요, 용광로가 6개인데 용광로가 4개, 그리고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분철광석을 환원해서 제조하는 파이넥스 공정에 2개, 그래서 6개, 광양에는 5개, 그리고 현대제철은 총 3개, 이러한 규모의 숫자로 용광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포항은요, 후판입니다. 두꺼운 판이라고 그러죠. 후판에 주력하는 반면에 광양은 박판입니다. 자동차용 강판, 그리고 원유의 채굴과 운반, 수송을 담당하는 API 강제 등에 주력하면서 소품종 그리고 다량 생산하는 그런 특성이 갖는 제철소죠. 우리 광양제철소는 이곳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곳과 연계해서 우리의 전남 그리고 철강 산업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의 주요 산업입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은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그것입니다. 이것이 특화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전남 지역의 각 지역마다 특화된 공단을 형성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광양에는 제철소가 있습니다. 여수에는요, 석유화학단지가 있죠. 그리고 국내에선 유일하게 있습니다. 많은 인지도를 근래에 쌓았었죠. 고흥입니다. 세계의 7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를 향해 나른 나로호, 그것의 우주센터가 이곳 고흥에 있는 것, 그것은 아주 뿌듯한 생각을 갖게 하네요. 그리고 목포와 영암 등에는요, 조선산단이 주력화되어서 각 특성화된 산업군이 우리 전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남, 그리고 우리 전남에는요, 금속 관련한 기업이 1375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광양과 순천에는 철강과 관련된 유관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포와 영암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그것에 관계된 업체들이 특화되어 있죠. 여기 여수에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그리고 그것이 특화되어서 우리 전남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선봉에 서 있기도 하죠. 우리 주력 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개의 주력 산업,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
생산액을 비교해 보시면요. 철강은 20% 전남에서요. 그리고 석유화학은 약 75%, 그리고 그 뒤로 조선이 4.4%를 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요. 철강은 12,000여 명, 그리고 석유화학은 13,000여 명, 그리고 조선은 22,000여 명의 종사자들이 해당 직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우리의 주력 산업 이 온실가스의 비중을 살펴보았습니다. 철강이 44.8%, 그리고 석유화학이 19.1%, 그리고 조선이 0.3%의 전남에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산업군으로 분류됩니다.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국내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요, 가장 큰 건 발전입니다. 37.3%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를 합친 신재생에너지, 이것의 활용, 그리고 이것을 통한 청정화 요구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 그래서 에너지 산업군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그렇게 화살을 받고 있죠. 그 다음 순위가 19.2%의 철강이에요. 전남의 주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9.5%를 점하는 석유화학. 우리가 철강과 석유화학이 주력 산업이라면 전남은 이렇게 온실가스를 다발로 배출하는 산업군을 영위하는 지역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온실가스 저감. 우리나라는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로 지금부터 많은 연구 개발과 노력을 기울여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세계 각국은요, 많은 시작을 했습니다. 한예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도까지 모든 에너지를 그리고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그리고 철강과 관련해서는요, 천연가스와 수소가스만을 사용을 하는, 그래서 환원철을 만드는 공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철강 산업은요,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공정이에요. 특히나 재선, 제강, 연속조조, 연주, 그리고 아변에 이르는 이러한 일관제철 공정을 견주어 본다면요, 재선 공정에서 81%, 그리고 제강 공정에서 7%, 즉 재선과 제강, 즉 상공정이라고 하죠. 이 상공정에서 약 90%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정을 갖게 돼요. 특히나 재선 공정은 81%의 탄소 배출의 공정이에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는 광석을 환원시키는 거대한 환원로다라고 하는 이 용광로의 환원 주체, 즉 산소를 떼어내는 주체가 일산화탄소, CO가스예요. 그것의 원료는 코크스죠. 유연탄을 건류해서 만든 이 코크스, 건류 과정. 그 다음에 소결입니다. 분철광석을요, 다양한 부원료들과 혼합, 그리고 덩어리, 괴상화하는 공정이 이 소결, 그리고 코크스, 그리고 환원 공정을 품고 있는 용광로, 즉 재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마련해라. 그 대안은 탄소 제로화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원의 매체, 그것을 수소로 전환하자.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 그것이 불가피한 대책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전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2040년도까지 블루철강, 기존의 공정을 위해서 탄소 배출을 절감하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자. 연료, 원료, 즉 연원료의 사용 전환을 도모하고 효율 극대화를 통해서
기존 공정의 개선과 연원료 개선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자라는 전략. 시기는 2040년.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그린 철강 시대예요. 이제 환원의 주체가 일산화탄소죠. CO 가스, 일산화탄소가 아닌 수소로의 전환. 옆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철광석, 철과 산소의 화합물. 이 철광석을 기존의 CO 가스 대비 수소로 환원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산출물, 부산물로는 친환경 물을 만드는 공정. 그래서 수소 환원 제철을 담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철강 제조 환경을 그린화하자. 시점은 2040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수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누군가 쥘 베른입니다. 1874년 물은 미래의 석탄이지 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실제로 물이 연료가 되는, 그리고 환원제가 되어지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한 그런 소재로 거듭나게 됐어요. 물을 분해해서 생성이 되는 수소로, 연료로, 그리고 환원제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소는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소의 96% 이상은 그레이 수소예요. 그레이 수소는요, 화석 연료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수소 1kg을 생산을 하는 데는요,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 악영향을 갖게 돼요. 반면에 이 블루 수소는요, 이 그레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의 이 수소를 저장하고 포집해서 다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접목해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배출로 하지 않는 그런 기술이 접목된 것, 그래서 생산된 수소가 블루 수소죠. 여기 그린 수소는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수소는 그린화한다. 그런데 이 그린은 수소를 만드는, 즉 물을 분해하는 이때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그래서 생산하겠다. 그래서 붙여진 그린 수소죠. 이제 우리가 철강 산업의 변혁은 에너지 산업의 변혁과 함께 동반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 시점에 있습니다. 자,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기존 그리고 지금의 전통적 고로 조업의 철광석을 괴상화하는 소결 공정, 그리고 석탄을 건류해서 원료와 연료로 사용을 하는 코크스 공정, 이들 공정에서 다량의 CO2,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환원 노조, 이 용광로에는 철광석의 용융, 그리고 맥석의 용융, 그래서 슬래그의 제조, 용융과 환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이 구조물의 반응을 통해서 생성이 되어지는 산물은 다량의 CO2, 이산화탄소. 그래서 고로 조업은 불가피한 CO2의 생성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원제로서 이 CO가스를 수소로 전환하겠다가 궁극적인 수소 환원 제철이고요. 수소 환원 제철은 환원제로서 수소,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겠다. 수소 환원 제철의 틀은 수소와 전기가 되겠죠. 고로조업에서는요, 선철 1톤을 생산을 하게 되면 탄소 사용량이 약 500kg 소요됩니다. 그때 1.8톤의 CO2 가스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수소환원 제출은, 그리고 이 공정이 상용화되고 채택이 되어서 그리고 이것이 일상화가 된다면 선철 1톤 생산 시에 탄소 발생량은, 사용량은 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CO2,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은 0, 그것을 향한 공정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소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잘 극복이 되어지면 오히려 기회로서 철강 산업이 또 한 번 재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탄소 중립, 그것에 대응하는 우리, 그리고 전남 주도형 탄소 중립 방안. 사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숙제를 갖고 있고,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최고 수준의 전남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력 산업, 철강 산업이 광양에서 5개의 용광로 보유, 그리고 이것의 가동 운영 중에 다량의 CO2를 배출하는 우리의 현실이죠. 답은 지금의 제시 방안으로는 수소환원 제철, 그리고 그것의 공정을 채택하겠다. 그래서 철강 산업은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포스코 참여가 반드시, 그리고 필수 참여가 요구됩니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역이 되고 있고, 선봉에 섰고, 그리고 이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노력과 기울여지고 있는 그런 현 상황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그린 팩토리 생태계 활성화, 그것에 대한 기반 조성이 적극 요구되는 상황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학, 연관, 그리고 대중소기업이 상호 협업을 통해서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아니하고 일심, 그리고 동체가 되어서 함께 노력을 해야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도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수소 기반의 제철 공정 기술을 완성을 하고요. 빨리 상용화해서 조기 장착하고 실용화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한 위해서는요, 이들 각 기관들의 노력이 협력, 활성화, 거듭 강조를 해볼 수밖에 없네요. 가장 밑에 있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그리고 전남도가 표방한 탄소 중립을 위한 철강 산업의 발전 방향입니다. 피상적이긴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R&D입니다. 연구개발. 그 무엇보다 연구개발이 절대 요구되어지는 현 시점입니다. 공정을 개선하고 혁신을 해야 되겠죠. 탄소 대신 그 무엇을 연원료, 그리고 에너지 절감, 이러한 기술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대기업,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그리고 산학 연관이 함께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일자리입니다. 녹색, 그리고 저탄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적극 육성을 하면서 탄소 중립의 달성을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디지털합니다. 모든 저탄소, 그리고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의 각 현장에서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적극 탄소 발생을 저감하는 그런 모습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성과들이 있다면 유관 기업들과 유관 기관들과 확산, 그리고 그것을 공유를 해서 더욱더 키우는 성과 확산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그런 모습이 적극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곳 전남 테크노파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기업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